자, 계속해서 주요 질환, 변태 성욕 장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필릭 디스오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성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성행위 대상이나 성행위 방식에서 비정상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진단됩니다. 비정상성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은 성행동의 동기나 결과가 되는데, 성행동의 동기가 상대방과 안정되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한 의도이거나 성행동의 결과가 본인이나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심리적 적응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진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겠죠. 남성에게 많으면서 대부분 18세 이전에 발병합니다. 특히 15세에서 25세 사이에 가장 많고 그 이후에는 감소를 하죠. 자, DSM-5에 의한 변태 성욕 장애의 진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간이 아닌 대상, 자신이나 상대방의 고통이나 굴욕감, 아동이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환상, 성충동 및 성행동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일부는 변태적인 환상이나 자극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성행위를 할 때 항상 동반됩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이 증상이 간헐적으로만 나타나죠. 예를 들면 스트레스 기간 동안 나타납니다. 변태적인 공상이나 자극 없이도 성적으로 기능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성적 행동이나 성충동, 환상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여야 합니다. 첫 번째, 변태 성욕 장애의 종류 중에 관음 장애가 있습니다. 자, 관음 장애라고 하는 것은 18세 이상에서 다른 사람의 성기나 성행위를 동의 없이 몰래 훔쳐봄으로써 성적 흥분과 만족을 얻는 장애를 말하는데, 타인의 삶을 훔쳐보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대상과 직접적인 성관계는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들킬 위험이 높을 때 더 흥분된다고 하죠. 관찰이 허용되는 나체 캠프나 해변 등의 장소에서는 매료되지 않습니다. 보통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에게 많고 관음 장애를 보이는 대상자는 성적 활동에 매우 호기심을 느끼면서 동시에 부적절감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노출 장애입니다. 이 노출 장애는 경계하지 않는 상태의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싶은 충동, 또 노출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하거나 노출 후 자위를 하면서 만족을 얻는 장애를 말하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여학생 때 본 적이 있었고, 지금은 그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CCTV를 통해서 잡혀가죠.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놀라거나 당황하는 데서 성적 흥분과 극치감을 경험하며 무관심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반응에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행위 이후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을 느낍니다. 남성에게서 주로 나타나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음부가 아닌 전신을 다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출장애는 일반적으로 사춘기 이전에 발병되고 청년 전기부터 중년 사이에 가장 심해집니다.
이들은 나이에 맞는 이성애적 관계를 적절히 맺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성을 불안해합니다. 주로 이들의 어머니는 지배적이고 공격적이면서 여성의 역할에 불만족하는 편이고 아버지는 나약하고 무능한 사람이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킴으로써 자신의 남성다움을 확인하고 거세 공포를 완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마찰 도착 장애입니다. 흔한 독착증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접촉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행위나 공상을 하면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 남성에게서 많으며 엘리베이터, 버스, 지하철 등 번잡하고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마찰하면서 성적 쾌감을 얻죠. 이런 사람들도 지금 신고하면 이제 잡혀가죠. 보통 청소년기에 시작해서 15세, 20세 사이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그 이후에는 점차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성적 피약장애라고 해서 영어로는 Sexual Masochism Disorder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잔인하게 학대나 고통을 당함으로써 성적 흥분과 만족을 느끼는 장애를 말합니다. 이들은 성적 흥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행동에 의도적으로 몸을 내맡기는 경향이 있고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더 많습니다. 주로 성인 초기에 시작되면서 만성적 경과를 보이게 되죠. 다섯 번째는 성적 가학장애라고 해서 sadism disorder라고 하죠. Sexual sadism disorder. 첫째,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해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둘째, 성적 흥분을 위해서 동의한 상대방에게 가벼운 상처를 주고 괴롭히면서 고통을 주는 것을 애용하거나, 셋째, 성적 흥분에 도달하기 위해서 동의한 상대방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간이나 난폭한 성행동, 성적 살인, 성관계 후에 이제 살인하는 경우죠. 이것도 가학장애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이 세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성인 초기에 나타나고 점점 심각해지면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도 위험한 문제를 초래하죠. 남자에게 흔히 볼 수 있으며 성적 대상을 통제하고 지배함으로써 성적 무능감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성적 살인자의 경우 해리성 정체성 장애나 정신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소아 성애 장애입니다. 페도필릭 디소더는 16세 이상일 때 내릴 수 있는 진단인데, 주로 13세 이하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하고 적어도 성적 대상 아동보다 5세 이상 연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소아 성애 장애 행동 양식은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아동에게 만지게 하며 대부분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기도 하죠. 청소년기에 시작되고 노년기에도 계속될 수가 있으며 주로 남성이지만 드물게 여성에게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변태 성욕 장애의 45%를 차지하는데 쉽게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법적 사회적으로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아동 성폭행 가해자의 80%가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고, 피해자는 소년이 60%로 소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료는 남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려서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약물 치료,
이런 거를 이제 화학적 거세라고도 하죠. 전자팔찌 감시법, 인지행동치료, 격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Fetistic Disorder라고 해서 Fetistic Disorder, 물품 음란 장애예요. 신체 일부나 혹은 브래지어, 팬티, 스타킹, 구두 등과 같은 여성의 물건에게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장애를 말합니다. 주로 남성에게서 나타나는데 이들이 의존하는 여성의 물건은 성기의 의미를 지니고 성적 충동에 대한 불안을 부적절한 대상에게로 향함으로써 현실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사춘기에 시작해서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남을 해치거나 공격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성적 관심 때문에 성 파트너와 갈등을 빚거나 사회적인 고립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8번째는 의상 도착장애, Transvestic Disorder라고 하면서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해서 이성의 옷을 입고서 크로스드레싱이라고도 하죠. 자유행위로 성적 오르가즘에 도달하거나 파트너와의 성행위 시 이성의 옷을 입음으로써 흥분을 일으켜 만족을 증대시키고자 하죠. 이러한 성적 행동이 심리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 진단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빨랫줄이라는 게 밖에 있는 집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파트라든가 빌라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를 열 수가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빨랫줄에 걸려 있는 여성의 브레이저나 팬티를 갖고 이제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의상 도착 장애라고 하죠. 그 다음 기타 변태의 성욕 장애로 첫 번째 텔레폰 스캐톨로지아라고 해서 전화음란증이 있습니다. 전화로 상대방에게 외설적인 말을 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으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부적합감을 느끼는 남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에 질리거나 충격받은 것처럼 반응하면 성적 흥분을 경험하면서 대부분은 직후에 자위를 하죠. 예전에 제가 20대에 방근무를 하면서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유부녀인 간호사 선생님이 받아갖고 더 음란하게 대처를 하는 바람에 그 다음은 이제 전화를 그 다음에는 이제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전화번호가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상대방 전화번호가 이렇게 뜨니까 지금은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없죠. 그 다음 시체 성애증, 네크로필리아라고 해서 지극히 드문 성도착의 변종이거든요. 시체를 보거나 시체와 성교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는 것인데 자신을 성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느끼고 여성을 미워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 주필리아, 동물 성애증이라고 하죠. 수간이라고 하며 인간과 동물 간의 성관계를 맺거나 공상이 일어나는 성도착증이에요. 강아지를 상대로 하거나 말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 이들은 뿌리 깊은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거나 이성에 대해서 왜곡된 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코프로필리아, 분변성애증, 상대방의 대변을 만지거나 배설하는 것을 보거나 상대방에게 배설을 할 경우 강도 높은 성적 흥분을 하며 드물게는 타인이 자신에게 배설할 때 성적 흥분을 느낍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오물기호증, 미소필리아도 있습니다. 별별 사람들 많죠. 자, 그 다음에 관장성애증. 이거는 말 그대로 관장을 받음으로써 성적 쾌락을 느끼는 드문 종류의 성적 표현을 말합니다. 방뇨성애증, 유로필리아, 타인에게 소변을 보거나 배뇨당하는 경우 성적 흥분과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 주요 질환 중 성별 불쾌감,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해서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자신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행동 사이에 현저한 괴리로 인해서 심한 고통과 사회적 적응 곤란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별 불쾌감은 정신질환이 아닌 성건강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상태로 별도의 정신진단 범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별 불쾌감의 첫 번째가 이제 아동에서의 성별 불쾌감이에요. Gender dysphoria in children. 아동기에서부터 자신의 해부학적 성에 대해 불편감과 부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반대의 성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갖는 경우를 말하죠. 여아의 경우 남자가 되고 싶어 하거나 자신이 남아라고 주장하고 남자의 옷을 입으려 하며 남아들의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아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되고 싶어 하고 자신이 여자라고 우기며 여아의 옷을 입거나 여아의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이들 중 일부는 성전환증이나 동성애적 성향으로 발전되기도 하죠. 그 다음 청소년과 성인에서의 성별 불쾌감, Gender dysphoria in adolescents and adults. 소아기 성별 불쾌감과 같은 양상이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반대의 성 역할을 하며 다른 성의 옷을 입거나 그런 공상을 하는 것이 특징이죠. 반대의 성이 되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 때문에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대상자들의 간호 과정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Nursing Assessment. 성 관련 장애 대상자에 대한 간호 사정은 대상자와 배우자 그리고 가족에 관한 성 문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대상자와 파트너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정보 수집을 시작하죠. 관찰과 경청 이외에 중요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의학적인 상태나 약물 남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죠. 첫 번째의 성 과거력 수집입니다. 간호사는 우선 프라이빗, 사생활이 보장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면담을 시작할 때 성에 관한 질문을 하는 배경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의 예는 월경, 폐경, 노화에 따른 성적인 변화 등에 대해서 아시는 바를 말씀해 보세요. 질병을 진단받은 이후로 혹시 성에 대한 궁금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질병에 걸린 이후 당신의 성 패턴에 어떤 변화는 없었습니까? 그 약물을 복용한 이후로 당신의 성 반응에 어떤 변화는 없었습니까? 자위, 성생활의 빈도, 안전한 성생활, 체위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은 있습니까? 때로는 배우자와 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자,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않은 상태의 간호사들은 좀 질문이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나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하는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간호사들이 이런 어떤 널싱 히스토리를 수집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죠. 자, 그 다음은 성상담 스타일입니다. 비판단적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상담자가 놀라움, 혐오, 혼란스러움 등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보인다면 커플들은 민감한 주제를 빼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성상담자가 속어를 사용하면 커플들과의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죠.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는 커플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성상담자와 거리감이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일반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때 적당하죠. 덜 민감한 주제에서 시작해서 점차 민감한 주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생활과 비밀 유지는 성상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 성과거력이에요. 현재의 성기능과 만족도, 파트너와 현재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파트너의 성기능과 만족도입니다. 현재 파트너의 성기능과 만족 수준은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맥락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관계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결혼력입니다. 기간이나 만족도, 관계에서 은폐되어야 하는 주요한 사건들, 이혼, 별거, 임신 등이죠. 그 다음 네 번째, 피임, 임신, 질병, 약물치료, 나이 등에 따른 성적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입원이나 질병으로 성행위나 성에 대한 관심에 지장이 있었는지 묻는 거죠. 다섯 번째, 현재의 성에 대한 걱정과 문제입니다. 간략한 이력을 통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해부생리, 정상 상태를 포함한 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현재 파트너의 성 기능과 만족 수준은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맥락 안에서 봐야 합니다. 나타난 성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뜻하는 바를 해석하는 간호사의 능력은 중요하죠. 그 다음 대처 자원과 기전입니다. 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 자원에는 성에 관한 이해와 지식, 성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대상자 주위의 지지적인 사람들, 건강한 성적 표현을 장려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등이 포함됩니다. 가능하다면 대처 자원에 대한 사정에 지지적인 성적 파트너를 포함시키는 것이 간호 수행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성반응과 관련된 대처 기전은 적용 방법과 이유에 따라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자, 성적 공상, 에로틱 판타지라고 해서 성행위를 하는 동안 자신의 파트너 이외의 사람과의 성적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 흥분과 즐거움을 더해주는 방법일 수 있지만 과도한 공상으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면 부적응적 대처 기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프로젝션, 투사예요. 성기능 장애 대상자가 모든 문제를 파트너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난 이전의 파트너와는 아무런 성적인 문제가 없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이 문제다. 이런 반응이 일종의 자기의 이제 불안을 해결한다면 이거는 투사의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denial and
rationalization, 부정과 합리화인데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방어 기전이죠. 부정은 나는 성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또는 나는 전혀 성적인 느낌이 없어와 같은 반응이고, 합리화는 나는 성행위가 필요하지 않아, 성행위가 없어도 난 잘 지내, 행복한 결혼 생활은 성행위를 하지 않아도 다른 할 일이 많아 등의 반응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사정인데, 진단을 위해서는 대상자 성기관의 기능상 결함과 병변을 확인하는 신체 검진이 시행되어야 하죠. 시진과 촉진을 사용해서 대상자의 생식기 신체 사정을 하는 동안 질문을 통해 대상자의 반응을 사정하고 성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성교육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호과정의 두 번째 단계, 성 관련 장애와 관련있는 간호진단을 보면, 먼저 DSM-5의 성기능, 성반응의 변화와 관련된 의학 진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기능 장애, 사정지연, 발기장애, 여성 극치감 장애, 여성 성적 관심, 흥분 장애, 성기 골반 통증, 삽입장애, 남성 성욕 감퇴 장애, 조기사정, 물질, 약물 유도성 성기능 장애가 있고, 변태 성욕 장애, 관음 장애, 노출 장애, 마찰 도착 장애, 성적 피학 장애, 성적 가학 장애, 소아 성애 장애, 물품 음란 장애, 의상 도착 장애, 기타 변태 성욕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별 불쾌감에서 아동에서의 성별 불쾌감과 청소년과 성인에서의 성별 불쾌감이 있습니다. 그럼 난다의 간호 진단에서 불안, 의사결정 갈등, 신체상 혼란, 부적응적 슬픔, 두려움, 비효과적 건강유지 행위, 자아정체감 혼란의 위험, 자아정체감 혼란, 비효과적 관계의 위험, 비효과적 관계, 통증, 무력감, 자존감 저하, 사회적 상호작용 장애, 비효과적 충돌 조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진단은 이제 영적곤의 성기능 장애, 영적곤에도 들어간다라는 거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표 17-2를 보면 간호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타나 있는데, 성기능 장애에서 임신기의 체중 증가와 관련된 성기능 장애, 관절통과 관련된 성기능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가 성교 시 신체적 불편감을 말로 표현하고 성욕의 감소를 보이는 거고, 임신 시에도 그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5개월 이상 되면은 성관계를 하다가 양수가 터져서 나온 그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5개월보다 이제 7개월, 8개월 때, 그러니까 5개월 이상 되면은 성관계는 피해야겠죠. 비효과적 성적 양상, 경제적 염려와 관련된 비효과적인 성적 양상, 유방 절제술과 관련된 비효과적 성적 양상, 마스텍토미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브레스트 캔서인 경우에 마스텍토미를 하면 여성의 유방은 어떤 바디 이미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브레스트를 성적 관련과 성적인 기능과 관련돼서 브레스트를 리프로덕티브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만약에 유방암 환자들이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비효과적 성적 양상. 내가 이러한 성관계를 하면은 임신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적 양상이 비효과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자료를 보면 절정감에 도달할 수 없고 남편이 나를 만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성기가 삽입되기 직전 성행위를 이제 멈춘다. 이런 것이 비효과적 성적 양상과 관련된 자료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 간호 계획과 수행을 한번 봅시다. 간호 목표는 대상자의 고유성을 존중해서 매우 현실적으로 설정되어야 돼요. 기대되는 결과는 대상자는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최고 수준의 적응적 성반응을 얻게 될 것이죠. 이러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단기 목표를 보면 대상자는 성과 성적 표현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말로 표현을 하고 성에 관한 의문이나 문제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 단기 목표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 성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 가지 새로운 행동을 수행하고 성 건강에 있어 불안이 감소하고 만족감이 증가했음을 보고하는 것이 단기 목표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제 계획과 수행에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호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사정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대상자와 파트너 모두 계획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중재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죠. 대상자와 함께 구체적인 성 문제를 토의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간호사의 성 가치관에 대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죠. 간호사의 성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에 대한 자기 인식은 성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간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는 간호에 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어떤 자기 인식을 살펴보고 명료화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 대상자에 대한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역전이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상담 및 성교육이에요. 성상담은 대상자 개인 또는 커플에게 제공될 수 있는데 우선 대상자와 커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교육인데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만으로도 성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성교육은 성기능 장애의 빈도와 특징, 남녀의 생식기 구조, 성반응의 생리 등에 대한 적절한 성 지식 제공을 포함합니다. 또한 파트너와의 친밀감과 성 관련 과거 경험이 성욕이나 성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으며 잘못된 성 지식을 교정하거나 성생활이 개선되도록 교육하거나 훈련합니다. 성교육은 성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일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이는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성 건강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하면서 성 문제에 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교육 프로그램이 1차적인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성에 관한 팩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성에 관한 가치관과 신념,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자가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해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거죠.
성관계에서의 책임감을 익히도록 대상자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성교육은 성과 성행위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기술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행위의 금지보다는 성행위를 거절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하고, 의사결정과 자기주장 기술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역할극을 통한 훈련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표 17-3을 보면은 성반응에 대한 성교육 계획이 있어요. 사례가 기질적 질병을 앓고 난 후의 성반응에 대한 성교육인데, 인간의 성반응 양상의 다양성을 서술을 하는 것, 성욕구나 표현 방법과 기술 등에 있어서 정상적인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때 주요 역할은 환자는 자신의 성지향성과 성기능의 수준을 파악합니다. 환자의 1차적인 기질적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의 정의는 기질적 손상에 의해서 유발되는 성반응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때 주요 역할은 환자가 구체적인 기질적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기질적인 문제와 환자의 성기능 수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 질병이 환자의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혼란된 지각을 재구조화하는 거죠. 이때 주요 역할은 환자가 질병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의 성기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파악하고 상호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데, 환자와 성 파트너 간의 성적 만족과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가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주요 역할은 환자와 그 파트너가 성반응에 대한 불안은 감소되고 만족감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 계획과 수행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커플 치료가 있어요. 성생활에 문제를 지닌 커플을 위한 치료는 반드시 의학적, 정신적 측면을 고려한 주의 깊은 평가를 거친 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내면화된 상처를 드러내는 과정도 필요한데, 이 치료 과정에서 그들의 분노와 불안이 표면화되기도 하고 성적 만족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관찰되어서 수정되게 되죠. 드러난 성적 장애는 이들 관계의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누적된 불만족에 대한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자각과 통찰에 이르고 관계의 문제와 성적 장애를 연관시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커플들이 성생활에 문제를 보이는 것은 흔한 일인데, 그들 관계의 기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서부터 치료를 진행해 나가야 하죠. 그 다음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커플의 대부분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간호사는 커플들에게 효율적인 성적 의사소통 기법을 교육함으로써 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커플의 일상적인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적인 대화는 더욱 어렵게 되고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거나 만성적으로 악화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또한 파트너의 성적 필요나 욕구를 저절로 알아서 충족시켜 줄 수는 없고,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적당히 짐작해서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계획과 수행을 보면 성태도 재조정이에요.
SAR이라고도 하는데 Sexual Attitude Restructuring. 다시 이제 건설을 한다라는 거죠. 재구성을 한다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성치료,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들을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훈련 과정이지만, 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인한 성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에 관해 무지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좋지 않은 경험이 있거나, 또는 성을 불필요할 정도로 거북하고 비밀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성에 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긍정적, 중립적, 수용적인 태도로 바꿔주는 훈련 과정을 말합니다. 이 훈련 과정의 내용은 크게 기본적인 성지식, 의사소통 기술, 개인적인 통찰력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의사소통 기법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장 훈련이에요. 자기주장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간호관리학에서 간호사들이 이제 자기주장 훈련이 있는데, 이 성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성적 필요성 및 욕구에 관해서 필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기주장 훈련을 활용하죠. 이는 성적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한 성관계, 동의와 합의, 피임, 성병 예방 등 성행동에 대한 성적 의사결정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 성반응 주기의 장애에 대한 치료인데, 성기능 장애 대상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서 필요시 성치료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위해 간호사는 다양한 성치료의 기본 원리를 숙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성치료 모델은 캐플란 모델과 마스터스와 존슨 모델을 들 수가 있는데, 캐플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신역동적 치료와 꿈 해석, 게슈탈트 기법, 교류 분석 기법. 이 게슈탈트와 교류 분석 기법은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죠. 이런 것을 결합한 성기능 장애 치료법입니다. 치료의 시작 단계에서 부부의 가족력과 결혼생활, 성적, 심리적, 의학적 측면의 과거력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어세스를 하는데, 만일 정신내적인 문제나 대인관계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개인치료나 부부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죠. 부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및 정서적인 관심을 탐색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는 것입니다. 마스터스와 존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성적 활동의 생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단기 교육과 지지적 정신치료가 결합된 치료를 말합니다. 감각 집중 훈련이라고 해서 Sensate Focus Exercise가 특징이면서 부부간 의사소통 및 상호 협력을 강조하죠. 그 외에도 다양한 성치료 기법들이 있는데,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적인 관심, 이러한 호르몬 치료는 성적인 관심, 흥분, 성행위에 대한 만족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이라고 해서 ERT라고 해요. 에스트로겐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라고 하죠. 성기능 장애가 있는 폐경기 여성에게 사용을 하고,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 안드로겐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 ART는 남성의 저하된 성적 욕구를 증진시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에게 이제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물로 대부분 오랄 메디케이션으로 처방을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산부인과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하면은
이게 유방암이나 난소암 또 자궁암으로 발전될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다른 데서 약을 사서 투여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약물도 성기능 장애 치료에 적용이 되는데 이용되는 약물을 보면은 대부분 혈류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흥분 장애 치료에 적합한 약물이 있어요. 뚜렷한 원인 없이 전반적인 성반응 저하를 보이는 성기능 장애의 경우 성각성 유도제를 투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계획과 수행에서 변태 성욕 장애에 대한 간호 수행인데 이러한 환자들은 자발적으로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자신들이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치료 대상자들은 갈등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강제로 치료받으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치료에 대한 동기가 없으면 사실상 치료되기는 어렵죠. 이런 변태 성욕 장애 치료에 있어 주요 장애물은 역전이 반응인데 치료자가 느끼는 경멸이나 수치심 같은 부정적 감정과 불편감은 치료에 방해가 되죠. 그리고 변태적 행동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려는 대상자의 의도에 동조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변태 성욕장애 치료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변태 성욕장애와 함께 드러난 다른 정신적 질환 때문이에요. 효과적인 단 하나의 치료는 없기 때문에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겠죠. 특히 생리적, 사회적 기준이나 신념체계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치료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 목표를 보면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더불어서 대상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변태적인 성적 각성을 인식해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겠죠. 자신의 부적절한 대응을 인식하고 인지 왜곡을 수정하면서 자극이 되는 유혹 상황을 회피하는 등의 총체적인 재발 예방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통찰 정신치료는 변태 성욕 장애의 가장 일반적인 치료 접근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치료에 협조한다면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나 통찰 정신치료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교정해 나가도록 돕는 거고, 행동치료 같은 경우에는 변태적인 행동을 과거에 잘못 학습된 결과로 인식하면서 변태적 행동에 대한 대안적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이 학습되도록 돕는 거죠. 보상이나 처벌에 관한 행동치료의 원리를 통해서 변태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조건들을 확인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갑니다. 그래서 충동을 느낄 때마다 전기자극 같은 혐오적 자극을 주는 혐오요법도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성욕을 감소시키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등의 성욕 감퇴제를 심리치료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근친상간으로 일어나는 소아성애장애의 경우에 효과적인 가족치료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 아동의 상황과 심리를 이해하도록 돕고, 변태적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관계 형성과 감정적 연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 간호평가. 치료 과정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대상자의 안녕감입니다. Sense of well-being. 대상자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지, 치료를 받는 동안
이러한 느낌들이 호전되었는지. 그 다음에 function ability라고 해서 기능 수행 능력이에요. 대상자가 기능장애를 겪고 있었다면 기능 수행 능력이 회복되었는지, 좀 더 증진되었는지,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대상자의 수행 능력이 어떠한지, 또 친구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satisfaction with treatment, 치료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대상자는 치료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또 대상자의 목표가 적절히 충족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성상담과 치료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하고, 간호사와 대상자가 목표,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작업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